일본으로부터 대륙과 해양 세력의 침입을 무려 930여회나 받았다. 특히 일본인들의 침략이 잦았다. 13세기 이후 왜구라는 일본 도둑대의 해안 침범이 계속되었으며 1592년에는 임진왜란을 일으켜 무려 7년 동안 우리 강토를 짓밟았다. 이순신 장군과 박재가 선생의 경고대로 일본은 1875년 운향후 침범을 시작으로 침략의 본성을 또다시 드러낸다. 일본은 운향후 침범을 일으켜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해 우리나라는 준비 없는 개항을 맞게 된다. 또한 일본은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한편 1895년 10월 8일 청국과 러시아를 가까이하며 반일 정책을 쓴 명성황후를 궁궐에 침입해 암살하는 천인 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한국 침략 계략의 일환으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일으켜 승리한 일본은 국제적으로 한국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을 확보했고, 이때부터 일제는 한국 강점을 위한 침략 정책을 더욱 노골화한다. 일제는 1905년 11월 17일 고종 황제의 완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무력으로 위협, 정부 대신 5명의 동의로 을사늑약을 강제 체결함으로써 한국은 외교권 등을 찬탈당해 사실상 나라의 존립 기반마저 잃게 된다. 고종은 피를 토하며 통곡했다. 천재의 유한이니 짐의 적자는 모두 일어나 이 슬픔을 함께하라. 1906년 일제는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기 시작했고 1907년 7월 20일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얼마 후 8월 1일에는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 해산시켰다. (1910년 8월) 조선 왕조와 대한제국 시대는 막을 내리고 우리나라는 핏빛 고난의 역사가 시작된다. 우리나라의 운세가 기울고 있던 1890년 1월 5일 서울 동대문안 어이동. 지금의 효제동에 가난한 무관의 처남으로 태어난 김상옥 의사는 집안 형세가 어려워 메밀 찌꺼기와 엿밥으로 만든 주먹밥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다. 소년 김상옥은 집안이 가난해 학업에 정진할 수 없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무척 하고 싶어 했지만 학비를 내고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집안 형편이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소년 김상옥은 8살부터 채불 직공 일을 배웠고 14살에는 대장간에서 말밟고 편자를 만드는 직공으로 일했는데 배움의 욕망이 남달랐던 소년 김상옥은 독학을 하면서 마을의 서당을 통해 폭넓은 지식과 인격을 쌓아갔다.
김덕칠세는 동대문 교회 안의 신군여학교에서 향학열을 불태웠다. 그 후 20세에는 동흥여학교를 설립해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자신도 학생이 되어 열심히 공부했다. 21세 되던 1910년 3월에는 YMCA 영어학교 입학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고 기독교 청년회 청년부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청년부장 당시 그곳 체육교사이던 이필주 목사의 지도를 받으며 학생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했다. 이필주 목사는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인데 김상옥 의사를 자기 집 다락방에 2달 동안 숨겨주기도 했다. 1913년 정진주 씨와 결혼했는데 주례는 뒷날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을 지낸 동대문 교회의 손정도 목사였다. 그 후 김상옥 의사는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며 가정을 돌봤다.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였던 김 의사는 동대문 의동보통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효재초등학교에서 2년간 수학했던 것이 학교 교육의 전부였습니다. 김 의사는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정의감과 의협심이 강하여 석전놀이, 즉 고구려 때부터 내려오던 전통 돌싸움의 선두로 뽑혔고, 그리고 심신단련을 위해 앞산인 낙산은 물론 남산과 인왕산에 오르내리면서 격술 등의 무술에도 열심히 노력했답니다. 나라를 향한 충성심과 그리고 모두를 위하는 희생정신, 의협심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1912년) 23살이 되던 해 사업가로 성장한 청년 김상옥은 동대문 바로 앞에 영덕 철물 상회를 설립하고 시민 계몽을 위한 서점도 함께 열었다. 영덕 철물상에서는 일본 물건을 배척하기 위해 물산 장려 운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했으며 특히 일본의 단발령 이후 필요해진 모자를 공급하기 위해 말총 모자를 창안, 생산하고 이를 널리 보급했다. 그가 세운 영덕 철물점은 단순한 철물점이 아니었습니다. 독립항쟁과 독립자금마를 위한 비밀본부였습니다. 거기에는 무기나 탄환을 은닉하고 또한 독립투사들의 은신처로서 암살단 선언문과 같은 그런 비밀문건을 인쇄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모자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해서 파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판적인 생각을 가졌던 김 의사는 말총 모자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았는데요. 매우 가볍고 또 질이 좋고 또 값이 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팔려서 무려 3 내지 4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을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독립자금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또한 김 의사는 근로소년 출신 경영주답게 오늘날 노동조합과 같은 공인조합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경영자 총연합회와 같은 동업자 조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노사 문화 발전을 위해서 그 시대에 그러한 노력을 했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 김상옥은
충청, 전라, 경상 지방의 장터를 돌며 매약 행상을 해 자금을 마련하고 국민을 계몽하는 연설을 하는 한편 항일 독립운동의 동지를 찾는 등 장터 계몽운동을 펼쳤다. 여러분은 병을 고치려고 약을 사셨습니다. 내 몸의 병을 내가 잘 알듯이 우리가 왜 외놈의 식민지가 되었는지 알면서도 고칠 수가 없으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삼남 지방을 돌며 일제 탄압의 실상과 고통을 직접 목격한 김상옥 의사는 항일 독립투쟁 의식을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된다. 1913년에 경상도 풍기에서 최기중을 비롯한 의병 동지들을 만나 대한광복단을 결성하고 1916년 5월 친일 민족 반역자 수명을 총살, 조선 헌병대 분소를 기습하는 등 의열투쟁을 본격화하게 된다. 1910년에 우리가 경술국치 국권을 뺏겼습니다. 무단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그 아침에 해가 뜨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가 검은 해가 떴다 할 정도로 암흑세계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길바닥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해도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 국내에 있었던 모든 책을 전국에 수배해가지고서 그걸 남산에 가서 책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이것이 일제 침략의 일본 그 강점의 아주 그냥 상징적인 사건인데 그런 세상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이걸 우리가 광복단이 풍기에서 조직됐다는 거 1913년입니다. 그때 조직할 때 김상옥 의사가 그 창단 멤버로 가명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1930년대에 가서 애국단,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의 활동으로 이어지는 그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항일 정신이 몸에 밴 김상옥 의사는 무력 투쟁을 위해 강인한 체력 훈련을 계속했으며 새벽마다 창신동 낙산에 올라가 쌍소나무에 태극기를 개양함으로써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서른이 되던 1919년 3월 김상옥 의사는 비밀리에 태극기를 제작해 배포하고 종업원 50여 명과 함께 3.1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그때 말탄 일본 경관이 만세를 외치던 여학생을 장검으로 위협하는 것을 목격한 김상옥 의사는 피호처럼 달려들어 일격을 가하고 장검을 탈취하였는데 그 장검은 현재 독립기념관에 기증, 전시되어 있다. (3.1) 운동으로 우리 민족의 굳은 독립의지를 확인한 김상옥 의사는 독립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으로 한 달 뒤 항일 비밀 결사인 혁신단을 조직하고 지하 독립신문인 혁신공보를 발행, 보급했다. 그러나 이 일로 일경에게 체포되어 갖은 고문과 고초를 겪고 40여일 만에 석방된 김상옥 의사는 다시 동지들을 규합해 혁신공보 재발행에 나섰지만 재정난으로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고민 끝에 김상옥 의사는 상해 임시정부의 도움을 받고자 혁신단 단원 박노영, 김봉신 두 동지를 상해로 파견하지만 두 동지로부터 임시정부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극에 실망한 김상옥 의사는 실천 행동으로 전환, 즉 강경한 무력 투쟁으로 일제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1920년 4월 암살단을 조직하게 된다. 총독을 비롯한 일제 고관과 친일파들을 암살하는 암살단을 조직한 것이죠. 김상옥 의사가 암살단을 조직할 때에 마침 만주에서 김자인 장군이 파견한 김동순 동지를 만나게 됩니다. 또한 그때 광복단의 동지인 한운이 조직한 결사대하고 합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김상옥 의사의 암살단은 당시로서는 가장 강력한 투쟁 조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김상옥을 중심으로 한 암살단은 당시로서는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의열 투쟁의 조직이었습니다. 혁신단과 암살단에 함께 참여한 동지들은 고등보통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당시로서는 최고의 인텔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인텔리들이 김상옥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목숨을 거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김상옥 의사의 지도력이 그만큼 탁월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북만주 일대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는 백야 김좌진 장군은 비밀리에 김동순을 파견했다. 김상옥 의사는 김동순과 함께 전국 각지에 독립활동 지부를 설치하고 북록군정서에 전달할 군자금을 모았으며 일제 고관과 친일 세력을 처단하는 투쟁도 함께 진행했다. 또한 김상옥 의사는 독립군 북록군정서에서 제공받은 권총 3정과 탄환 300발로 암살 단원들과 북한산에서 사격 및 유격훈련에 매진하며 때를 기다렸다. 1919년 4월 15일 우츠노미야 조선군 사령관 묵인하에 아리다 일본 육군 중위가 이끄는 일본 군경은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수원 제암리에 와서 기독교인과 천도교인 약 30여 명을 교회당 안으로 몰아넣은 후 집중 사격을 퍼붓고 불을 질렀다. 일본군은 교회당 바깥으로 나오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까지 모두 학살하고 다시 인근 마을 31채를 불태웠다. 일제의 만행에 분노한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는 현장으로 달려가 그 참혹한 광경을 사진에 담아 수원에서의 일본군 잔악 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미국으로 보내 여론화했다. 미국 의회 상하 의원 46명이 진상조사단을 조직해 1920년 8월 서울을 방문하게 된다. 때는 온 듯했다. 김상옥 의사는 미국 의원단이 서울에 오는 것을 기회로 총독 이하 고관 처단, 총독부 폭파와 시가전을 계획하고 거사 당일 배포할 암살단 취지서, 통고문, 경고문 등 광복단 동지 한운이 지휘하는 결사대와 모든 거사 준비를 완료했다. 하지만 이 엄청난 거사 계획은 실천 직전 일본 경찰의 예비 검속에 노출돼 좌절되고 만다. 일경에 쫓기는 김상옥 의사는 가족에게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1920년 10월 낯선 중국 상해로 망명의 길을 떠난다. 이때의 일제는 재판에서 주모자 김상옥 의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중국 상해로 간 김상옥 의사는 임시정부에 관여하며 의열단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김상옥 의사는 상해 망명 시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치려는 사람들을 제압하는 데 앞장서서 활동해 김구, 이시영, 조소왕, 신익희 등
임시정부 요인들과의 유대와 신임이 매우 두터웠다. 특히 조소왕은 김상욱 의사가 창안 생산한 말총 모자를 인연으로 국내에서도 친밀한 사이였다. 조소왕은 3.1운동보다 먼저인 무어 독립선언과 대한민국 임시헌장 등을 기초한 사상가다. 임시정부의 김구선상을 비롯해서 이시영, 조소왕, 신익희, 또 이 의열단의 김원봉 그런 분들은 물론이고 중국의 명사들, 예를 들면 장개석 총통의 비서관이었던 진가부 선상을 비롯한 여러 명사들과도 교류를 했습니다.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성 동지가 고문 여독으로 일제한테 당한 고문의 여독으로 상해에서 숨을 거둔 일이 있습니다. 그때 김구 선생께서 관을 사서 장례 모시도록 중국돈 100각을 줬는데 김상욱 의사는 그걸 가지고 관을 사러 나갔다가 관 대신 권총을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새 권총입니다. 그래서 그 빈소에 있던 여러 임시정부 요인들이 의아해야 했는데 김상욱 의사는 그때 돌아가신 장비룡 동지의 이 한을 풀기 위해서는 이 권총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거기 듣던 여러분들이 아주 숙연해지고 그분의 그 애국심이 아주 감동했다고 합니다. 김상욱 의사는 1922년 상해에서 한국독립당으로부터 혁명사령장으로 임명되었고 11월 조선 총독 사이토 등을 추살하기 위해 서울로 다시 잠입한다. 이때 이시영과 조소왕 등은 국내 부호들에게 군자금을 거둘 때 사용할 소개장을 써주었고 신익희는 자신의 호신용 권총 한 자루를 내주며 격려했다. 김상욱 의사가 상해를 떠나며 남긴 말에는 비장하고도 결연한 의지가 잘 나타나 있다. 나의 생사가 이번 거사에 달렸소. 만약 실패하면 내서에서 만납시다. 나는 자결하여 뜻을 지킬지언정 일본 놈들의 포로가 되지는 않겠소. 그의 결연한 자세를 읽을 수 있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김상욱 의사는 청년투사 안홍환과 함께 11월 14일 영국 상선을 타고 상해 부두를 떠나 천진으로 향했다. 천진에서 기차를 타고 압록강 국경을 넘은 것은 1922년 12월 1일이었다. 철교를 건너면서 경비병들을 때려눕히고 신의주 세관 검문소에 이르러 다시 권총으로 보초의 머리를 때려 실신시키고 야암을 틈타 무사히 위험에서 벗어났다. 압록강을 무사히 넘은 김상옥과 안홍환은 서울까지 안전한 귀환을 위해 거문이 심한 신의주역을 피해서 시골길을 걸어 이름 없는 작은 역에서 석탄차를 타고 돌아왔다. 김상옥 의사는 독립노동자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투쟁 방략을 실천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독립투사 가운데서도 투사했죠. 의병의 후신은 관복단 활동, 또 지하신문 제작을 포함한 애국개명 활동, 또 3.1운동 참여, 또 김자진 장군이 파견한 독립군과의 연계투쟁, 그리고 또 상해 임시정부 활동, 망명활동이죠. 그런가 하면은 군자금, 독립자금 수합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력을 실천한 분입니다. 그리고 김상옥 의사가 이루는 그 서울 한복판의 시가 주는 그 승리는 역사상 우리가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운 유일무이한 승리입니다.
1923년 1월 12일 밤 8시 10분 종로경찰서. 서울 한복판 독립운동 탄압의 본거지. 종로경찰서에 천지를 진동하는 폭음이 울렸다. 경찰서 유리창은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파편이 튀었고 무서운 불길과 함께 아우성이 들려왔다. 종로경찰서는 독립운동가의 검거, 투옥, 잔인한 고문학대로 악명을 떨치던 곳이었다. 또한 김상욱 의사 자신과 가족, 동지들이 뼈에 사무치는 고문학대를 당한 곳이기도 했다. 그런 종로경찰서를 폭파함으로써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한 조선 민중의 울분을 풀어주려 하였던 것이었다. 총독부와 경찰은 사건 관련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였으나 사람들은 통쾌한 소식에 남몰래 기뻐하며 입과 입을 통해 조선 팔도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신문들은 이런 폭탄 투척 사실을 사건 발생 이틀 후인 14일자에야 기사화가 가능했지만 이마저도 일제가 사건을 축소 보도케 한 것이었다. 첫 의거를 성공적으로 마친 김상욱 의사는 김한, 전우진, 윤익중, 서대순, 정설교, 신화수, 이해수 등의 동지들과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운다. 첫째, 사이토 총독을 비롯해 일제 고관을 주살하고 일경에 반민족 행위를 하는 자를 숙청한다. 둘째, 총독부 및 관공서를 폭파. 셋째, 행동대원을 모아 조직적 훈련을 통해 전국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한다. (1월 17일) 동경에서 열리는 일본 의회에 참석하고자 서울역을 떠나는 사이토 총독을 주살할 계획을 세우고 서울역 일대를 탐사해 동지들을 배치하는 등 거사 준비를 마친다. 그러나 거사를 실천으로 옮기려는 날 새벽, 은신처가 일본 경찰에 탐지되면서 단신으로 일경과 맞서 총격전을 벌이게 된다. 1923년 1월 17일 새벽 5시 한국독립당 혁명사령부로 설정한 삼판동 고봉근의 집, 종로경찰서의 형사 등 일경 17명이 이 일대를 겹겹이 포위해 집을 덮쳤다. 김상욱 의사는 물러서지 않고 단신으로 일경과 맞서 총격전을 벌였다. 일경 부장 등 4명을 순식간에 처단하고 눈 쌓인 남산을 넘어 나무와 나무 사이를 타고 발자국 간격을 넓혀 피신했다. 당시 경성이라고 부른 서울에서 독립투사와 일제 순사들이 총격전을 벌인 것은 일제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다. 거기에 투사는 잠적하고 형사는 4명이나 피살당했다는 사실은 종로경찰서 폭파 사건에 이은 또 한 번의 수치였다. 추적하던 일경들은 나연 실색했다. 김 의사의 발자국 간격이 5m, 10m로 벌어져 있었기 때문인데 김 의사는 이 일로 축지법을 쓰는 심판 홍길동으로 불리기도 했다. 일경 수백여 명이 포위하며 군대까지 동원해 남산 일대를 수색했는데 전시 상태를 방불케 했다. 동아일보는 사건 발생 이틀 후인 19일에 17일 여명 시내 모처에서 종로서 순사들 총살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사실을 전한다. 종로서의 다무라 순사는 권총에 맞아 현장에서 즉사하고 종로서 이마세 경부는 중상, 동대문서 우메다 경부보는 경상을 당하였으며 범인은 현장에서 도주했다. 김상욱 의사는 남산을 넘어 왕십리 안장사에서 승복과 신발을 얻어 스님 차림으로 변장하고 다시 피신하였는데
여기서 놀라운 기질을 발휘한다. 바로 집신을 거꾸로 쉬는 것인데 발자국이 반대로 찍히게 되어 추적하는 일경들을 따돌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문해니 이모집을 떠나 실주하는 스님의 모습으로 마침 나무를 싣고 가는 마차를 의지하여 동소문 고개를 넘어 일경의 삼엄한 관문을 무사히 통과해 효제동 73번지에 사는 반가운 동지 이혜수의 집에 들어선다. 남산에 숨겨놓은 권총은 이혜수에 의해 회수되지만 21일 정오 동지 전우진이 일경에 체포되고 만다. 밤 8시부터 시작된 고문은 매를 비롯한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행해졌으며 이를 견디다 못해 전우진은 김상옥의 은신처를 고백한다. (1923년 1월 22일) 아직 날이 밝기 전 새벽 3시 일경들을 피해 은신한 종로구 효제동 이혜수 동지의 집. 당시 민가 5채의 외딴 마을 주변은 채소밭이었다. 서울시내 4대 경찰서에 비상 소집령이 내렸고 일경 김하대와 무장경관과 헌병 등 800여 명이 효제동 일대를 겹겹이 사중 포위했다. 집안으로 침입한 일본 경관 구리다 형사는 김상옥의 탄환에 그대로 쓰러졌다. 일경은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여 고요한 세경 효제동 일대는 요란한 총성으로 뒤덮였다. 김상옥 의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홀로 2정의 권총을 양손에 쥐고 일경과 3시간 이상 혈전을 펼쳤다. 주변 민가 5동을 넘나들며 일기당천의 대격전을 벌인 것이다.
달경은 감히 김상옥에 접근하지 못해 김상옥의 어머니를 불러 그의 생사를 확인했다. 김상옥, 그를 보내며 우리 산하도 하늘도 울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사랑하는 아들아, 그 목숨 떨고 서리빨 같은 기상으로 조선인의 투지를 보였으니 너의 죽음이 어찌 헛되랴. 김의사의 항일 투쟁 정신이 이어져 이 땅은 자유를 찾았고, 김상옥 의사에게는 순국 39년 만인 196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됐다. 고관 출신도 군인 학자 출신도 아닌 근로자 출신. 8살부터 직공일을 했던 김상옥 의사의 평생 애국 애족 독립항쟁은 청소년들의 영원한 귀감이 아닐 수 없다. 김상옥 의사, 그 뜨거운 정신은 우리 가슴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큰 울림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